그러면은 지구 주변에 태양이 아니라 밀러 행성 옆에 있는 블랙홀만한 크기의 그런 중력이 있으면은 지구도 거의 뭐 300만한 해일이 생길 수 있는 그렇겠죠. 건지 반지름 넘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천체 주위를 지구가 도는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 같은 게 잘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은 진짜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행성은 다 터져서 없어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2학번 박소연입니다. 재료공학부이고 물리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2학번 유경민입니다. 오늘은 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김범준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교수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여러분들과 그 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얘기가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하고 기대도 되고 그러네요. 와. 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 전에 워낙 유명한 장면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인터스텔라에서 거의 산맥처럼 보이는 엄청 커다란 지진 해일이 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중력과 관련이 있다고. 네, 그럼요. 네. 지구도 똑같거든요. 지구가 있고 지구의 바깥 부분에 그 바다가 있는데 태양과 달의 중력의 영향으로 만약에 달이다. 그럼 달이 있는 방향 쪽 그리고 달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물이 그 움직이게 돼서 지구에서도 약 12시간 조금 넘는 시간 주기를 가지고 바닷물의 높이가 계속 변하는 현상이 있죠. 예를 들어 다른 고정돼 있고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면 지구에 붙박여 있는 우리가 보면 저쪽이 수심이 깊었는데 지구가 도니까 물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아주 실감나게 표현한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러면 지구에서의 기조력을 만들어내는 게 주로 달과 태양의 역할이 크다면 밀러 행성에서는 당연히 블랙홀. 가르강티아라는 블랙홀이 그 영화에 의하면 태양 질량의 1억 배라고 하니까요. 그때 만들어지는 기조력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그 영화에 나오는 높은 파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300만한 해일이 오는 장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300만한 해일이 지구에서는 관찰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이 장면이 영화적인 요소를 위해서 좀 과장을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블랙홀의 질량, 블랙홀까지의 거리, 밀러 행성이 가지고 있는 물의 전체 양 같은 걸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긴 해야 될 텐데 그 영화에 따르면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밀러 행성이 돌고 있는 블랙홀의 질량도 굉장히 크고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기조력의 어떤 상한이 존재할 리는 없어요. 해일도 그렇고 지구에서의 기조력도 그렇고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중력이 그냥 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있나요? 산맥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달만 해도 지구가 미치는 영향 때문에 달의 자전 주기가 달의 공전 주기와 정확히 맞아진 거죠. 그 달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한 면을 보잖아요. 달이 자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보고 있는데 달이 항상 한 면을 보인다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정확히 한 바퀴가 돌아야죠. 이렇게 되니까. 그죠? 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이유가 달의 일종의 미치는 지구의 기조력 때문이었던 거죠. 돌려고 하면 못 돌게 막는 게 지구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딱 맞아진 거죠. 그래서 그 기조력의 영향 때문에 위성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위성들이 있어요. 목성의 한 위성이 지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근데 그게 언뜻 생각하면 지구처럼 지구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더하기 그 방사성을 갖고 있는 원소들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대부분인데 그 위성은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그 화산도 있고 막 그게 목성의 기조력 때문이에요. 목성이 자꾸 그냥 그 안에 내부를 그냥 막 흔드는 거죠. 기조력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그 안에 이제 암적도 높고 막 화산 폭발도 있고 지각의 움직임, 화산 활동, 기조력의 영향하고 확실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중력이라는 게 우리가 그 존재를 잊고 살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중력이 크기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중력이 작아진다면 그리고 커진다면 지구의 중력이 작아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실험한 적이 있죠. 달에 가면 됩니다. 중력이 사라진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를 볼 수 있죠. 일단 달이나 달에 가면 우리가 들 수 있는 그 무게가 지구에서 한 30kg다. 달에 가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갑자기 6배가 되는 80kg를 들 수 있겠네요. 재밌는 에피소드를 제가 들었는데 처음에 달에 인간을 보낼 때 뭐 우주인들이 지구에서는 조그만 것밖에 못 드는데 거기 가면 큰 것도 얼마든지 번쩍번쩍 들 수 있으니까 우주복에 뭐 더 많은 짐을 지고 가게 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부는 맞죠. 무거우면 그걸 들 수 있는 거는 지구보다 6배를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두 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질량과 무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질량은 달에 가도 변하지 않아요. 어떤 물체가 갖고 있는 관성은 지구나 달이나 똑같아요. 180kg 들을 수 있다고 쳐요. 지구 가다가 방향을 바꿔. 그러면 지구에서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방향을 휙 바꾸면은 얘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그 관성의 크기는 달도 똑같죠.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볼링공을 누가 던져서 머리에 맞으면 볼링공은 심하다. 당구공으로 할게요. 당구공을 던졌는데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아파요. 관성 얘기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실수를 했었대요. 아, 네, 실험을 처음 보낼 하면서. 때, 뭐 얼마든지 무거운 거 보내지 뭐 여섯 배 오케이. 그랬는데 갔더니 들 순 있는데 이렇게 회전하는 순간 엄청 불편하겠죠. 그러면은 지구 주변에 태양이 아니라 밀러 행성 옆에 있는 블랙홀만한 크기의 그런 중력이 있으면은 지구도 거의 뭐 300만한 해일이 생길 수 있는 그렇겠죠. 건지 반지름 넘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양이 물의 이렇게. 양에 따라 다른 아. 파도가 높아지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구에서도 달과 태양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어떤 밀물 썰물은 더 크잖아요. 지구 주위에 아주 무거운 천체가 있다면 기조력은 굉장히 커질 건 분명해요. 중력이 강하면 그 주변 천체의 지각 변동은 영향을 받죠. 지구는 그게 달과 태양의 중력 때문에 지각 변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내부에 그 대류 때문에 있는 게 강할 텐데. 그러니까 더 심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시기가 딱 이렇게 맞물리면은 화산 폭발했을 때 그 대류가 일어나는 시기랑 뭔가 태양이 그거 오는 재밌겠다. 시기랑 딱 맞물리면은 그거 상쇄될 재밌는 수도 있고 아이디어인데요? 보강될 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공명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지구 내부의 물질들의 순환에 관계된 시간 스케일하고 예를 들어 그 천체 주위를 지구가 도는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 같은 게 잘 맞아 떨어지면 그러면은 진짜 대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행성은 다 터져서 없어졌어요. 갑자기 지금 그런 얘기 하나 떠올랐는데 사과가 왜 떨어지는지 알아요? 사과요? 예, 아래로. 중력이 있죠. 아니면- 다른 설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사과들이 사방으로 움직였어요. 위로 가는 사과도 있고 옆으로 가는 사과도 있고 그 중에 땅에 떨어진 사과만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사과가 자연산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과만 살아. 진화론적으로 그렇네. 그거 너무 재밌잖아요. 다윈이네. 오늘 뭐 만드는 거 위로 가는 애들은 위로 살아오지 가는 애들은 못하니까. 자손을 못 내는 거죠. 도태된 거죠. 네. 중력이 결국 질량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체들은 다 질량을 가지고 있고 걔들 사이엔 중력이 제어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근원이 뭔지가 저는 예전부터 계속 궁금했거든요. 그냥 물리책에서는 그냥 R제곱분의 G(m1m2)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만 배웠는데 그거의 근원이 뭔지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뉴턴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난 몰라, 묻지 마. 라는 얘기했거든요. 그 뉴턴의 유명한 얘기 중에 나는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얘기 기억하죠? 그게 사실 그 얘기예요. 그게 난 몰라, 묻지 마를 멋지게 얘기하면 나는 가설을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한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게 뉴턴 당신 말대로 그렇다 치고 그 힘은 도대체 어떤 미케니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당대의 다른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이론들을 계속 주장해요. 데카르트 같은 경우엔 우주 전체가 소용돌이 같은 걸로 꽉 차 있고 그 소용돌이의 연결과 역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한다. 또 다른 주장 중에 재미있던 거는 우주 전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온갖 사방에서 돌아다니는 입자들로. 지구가 우주에 있는 단 하나의 천체라면 당연히 얘는 그 자리에 있죠. 모든 데서 똑같이 부딪히니까 입자들이. 근데 태양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 쪽에서는 입자들이 덜 올 거 아니에요. 태양이 막아주니까. 이쪽에서 다른 데서 오는 입자들은 똑같고 지구가 태양 쪽으로 가겠지. 그런 설명도 있네. 근데 저는 그 뉴턴이 택했던 방법이 그냥 제가 농담처럼 이거 비겁하게 모르니까 묻지 마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아주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었다고 생각해요. 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왜 발생하는지는 우리 고민하지 말고 R제곱분의 1로 작용하는 중력이 있다고 치고 그 영향을 받아서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더 관심을 두자. 자연 철학자들이 이렇게 뉴턴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학의 발전이 빨랐던 거지. 뉴턴이 가설을 만들지 않는다는 그 태도가 꽤 중요했다고 봐요. 공학이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그쵸. 같아요. 네. 근데 과학의 역사에서 보면 이런 시도가 거둔 성공들이 꽤 많아요. 질량이 있으면 주변에 시공간이 휜다고 하자. 그리고 어떻게 휘는지 계산하죠. 근데 계속 물으면 질량이 있으면 왜 시공간이 휘냐? 질량이 뭐야? 시공간은 뭐야? 그 젊은 학생들에게 너무 이렇게 과학에 대한 환장을 깨는 것 같아. 다 아는 척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몰라.
그럼 중력이 작은 행성이나 중력이 작은 상황에서는 지금의 지구와는 어떤 식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지 궁금합니다. 중력이 작을 때 어떤 세상이 될지는 요즘은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하고들은 있죠. 우주 정거장 같은 데 가면 여러 과학 실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중력 상태에서는 씨앗이 어떻게 발아할지, 배출하는 배설물의 양은 줄지, 뭐 온갖 실험들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알려진 것들도 꽤 있기는 하죠. 그 수건에서 물 짜는 영상도 봤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수건에서 물 짜면은 쭉 붙어 있는 그런 그렇죠. 영상. 안 떨어지지. 불 붙이는 것도 재밌어요. 불꽃이 어떤 모양이 될까? 어, 뜨거운 공기가 있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중력이 없어도 올라갈까? 그렇네. 그 어. 밀도 차이 때문이잖아요. 네. 올라가는 게 원래. 부력 때문에 사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중력이 없으면 안 올라가요. 그럼 밑에 깔려요? 아니 그 자리에 있죠. 불꽃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꽃이 왜 이렇게 뾰족하게 돼? 그럼 그냥 동그랗게? 네, 이렇게 동그랗게. 구형으로. 오, 신기하다. 그러면 그 물 끓일 때 라면 물 끓일 때 있잖아요. 그게 결국 대류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대류가 없어요. 그러면 물이 안 그럼 제대로 안 우주에서- 돼. 예, 그냥 물 열을 굉장히 많이 가하면 물에 있는 액체가 수증기 방울로는 되겠죠. 아, 근데 올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잘 데우려면 저어줘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예. 어. 그 우주 정거장에서 몸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오. 보통은 우리는 중력을 이용해서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와, 진짜 상상 안 가는데. 학생을 줄을 매달고 돌려. 얼마나 내 팔에 힘이 필요한지를 재면 아, 그죠, 그죠. 계산할 수 있죠. 저울로 비교를 해야 되나요? 거울이 작동 안 하죠. 그렇네. 그렇죠. 기준이 되는 뭔가를 설치한 다음에 밀어. 운동량 보죠. 그때 내 등이 벽에 언제 부딪히는 시간을 재면 되겠네. 중력이 큰 세상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큰 천체들, 목성이나 뭐 지구도 그렇고, 뭐 달도 그렇고, 어느 정도 큰 천체들은 다 동그랗잖아요. 왜 그죠. 동그랗죠? 왜 네모난 건 없지? 왜 네모난 거지? 아니, 지구가 평평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무도 모르죠. 네, 왜 동그랗죠? 큰 것들은? 그 모양이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라고 하면은 정육면체의 면 중앙이랑 꼭지점이랑 사용한 중력이 다르니까. 그렇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최소가 되는 도형을 생각하면 그게 구죠. 일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주 공간에 두부를 네모나게 놨다. 그런데 그 두부가 엄청 크다. 모서리 거기가 무너져 내리겠죠. 결국 동그랗게 뭉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 왜 큰 천체가 동그란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그거하고 비슷하게 중력이 강하다면 사실 더 동그랗겠지. 표면이 뭐 산맥도 있고 뭐 골짜기도 있고 하겠지만 지구보다 더 동그란 거에 가깝겠죠. 지구는 사실 완벽한 구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구에 뭐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금방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지구보다 중력이 아주 더 강한 행성이라면 산의 높이가 낮아요. 낮구나. 화성이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잖아요. 화성의 올림푸스 산인가 거기가 지구보다 훨씬 레벨이 15km. 네. 훨씬 높대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화성의 중력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자연 환경도 중력의 영향으로 많이 변할 거는 분명하고 그 생명체가 있다면 생명체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사실 논문을 한 편 쓴 게 있는데 사람의 현재 모습이 왜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지를 갖고 여러 가지 데이터랑 아주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보인 게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모습이 거의 결정돼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길이가 2배가 됐다. 그럼 전체 몸무게는 8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키가 2배가 되잖아요. 몸무게가 제곱에 비례해요. 아, 원기둥이니까. 네. 아. 금방. 근데 알죠. 사실 그 체질량 지수 알죠? 네. 체질량 지수 BMI. 계산할 때 네. 어떻게 돼요? 몸무게 나누기 키 제곱이죠. 그렇죠. 몸무게 키의 BMI, 제곱으로 재는 게 어떤 값이면 정상 체중이잖아요. 그죠. 그게 뭘까요? 정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들은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게 비슷비슷하다는 뜻이니까 몸무게가 키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네. 네, L 제곱분의 M이 고만 비슷하다는 의미가 M이 L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금방 이해하시나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L의 3승이에요. 사람만 L의 제곱. 그렇다. 맞아.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중력이 왜 작용하냐를 아까 물어봤었는데 요즘은 뭐 시공간으로 설명하지 않고 미립자들로 설명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뭐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중력자가 존재를 하고 힘을 매개를 하는데 입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매개한다 그런 이론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아직은 그게 필요한지 아니면 중력자가 없어도 되는지도 잘 몰라요. 있다면 중력자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는 알고는 있죠. 그게 질량이 없어야 되고요. 힘을 매개하는 입자의 질량과 관계가 있는 게 그 힘이 얼마나 먼 거리까지 작용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중력은 무한히 먼 거리까지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비톤이라는 입자가 있다면 질량이 0이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질량이 0인 모든 입자는 생성되자마자 빛의 속도로 이동해야 되니까 중력이 전달되는
것은 빛의 속도와 똑같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도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게 발견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입장하고 중력이 시공간을 변형시킨다라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는 중력자는 없어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안 할 수 없다기보다는 그거를 넣지 않은 것이 표준 모형이에요. 중력. 그래비톤 말고는 놀랍게도 다 찾았죠. 그러니까요. 있어야 되는 네. 거.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죠? 픽스도 있고. 다 찾았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 정말로 있어. 와, 그런 영감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있을 거야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있으니까. 처음 제안한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더 묻지 말아요. 나 잘 몰라. 맞아. 너무 어려운 얘기하면 편집돼. 중력이 높은 행성에서 인간이 살기가 좀 더 힘들까요? 낮은 행성에서 인간이 살기가 힘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행성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것도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우주에서 중력이 아주 강한 행성에 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지구의 중력은 왜 그렇게 낮아? 저기서도 어떻게 살아?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이라는 게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생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자꾸 과학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게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지금 전 우주에서 얘가 우리 하나밖에 없잖아요. n이 1이야, n이 1. 근데 n이 1에서 n이 2가 되면 너무 재밌겠다. 너무 궁금해요. 그치,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걔들은 DNA가 있을까? 걔들도 몸을 구성할 때 단백질로 할까?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걔들은 뉴턴의 중력을 알고 있을까? 외계인의 양자역학은 인간의 양자역학과 같을까? 의사소통 걔들은 오케이. 운동 방정식에 혹시 시간 t가 있을까? 그죠? 그거 너무 궁금해요. 시간이 너무 없이 그럴 기술할 수 수도 있잖아요. 있어. 걔들이 하는 거 보고 시간 없어도 되는 거였네.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중력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잡다한 얘기를 마구잡이로 얘기해봤는데 어떻게 재밌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상태에서 뭐 중력이 줄어든다면은 근손실 좀 오고 좀 방방 뛰어다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력이 뭐 커진다 작아진다의 뭐 기준도 모르고 그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도 새로 생각하게 된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이런 모양인데 네, 네.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면은 네. 높이가 높이 2분의 12보다 루트 2분의 루트 3. 그러면 얘가 a보다 작고 이 똑같은 모양의 뚜껑이 있다고 하면은 얘를 그 뭐지? 이렇게 보게. 세로로 그죠? 세워서 세로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22학번 박소연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도이고 물리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2학번 유경민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의연중에 넘어가기가 쉬운데 그 모양들이 다 본질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김범준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이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의 모양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생각입니다. 일상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것들 중에 왜 모양이 굳이 이렇게 생겼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굉장히 규칙적이고 일정하잖아요. 보도블럭은 왜 그런 모양으로 만든 건가요? 일단 규칙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보도블록을 대량 생산하고 그걸 규칙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도블록이 규칙적인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보도블록 하나하나의 모양은 가만히 보시면 좀 독특한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먼저 오래전에는 그 지금처럼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 같은 보도블록은 없었고 그냥 판판한 그냥 네모 반듯한 보도블록이 많았거든요. 근데 네모 반듯한 보도블록과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보도블록을 비교하면 당연히 그 네모 반듯한 게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때가 간혹 있는데요. 자전거 길 중에 보도블록이 다른 도로 위에 있는 보도블록보다 굉장히 많이 깨져 있는 그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일렬로 되어 있어요. 간단한 이유인데요. 예를 들어
보도블록이 이렇게 세로로 쭉 되어 있고 자전거가 제가 이쪽으로 지나간다고 가정하면 자전거 바퀴가 닿는 쪽에 보도블록이 가운데 바퀴가 닿지 않고 바퀴가 처음에는 이쪽에 닿고 그 다음에 가면서 여기를 누르게 되잖아요. 처음에 여기를 누르게 되면 보도블록에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토크가 생기고 지나가면 반대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전거가 계속 이 위를 지나가게 되면 보도블록은 계속 이 움직임을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주변 보도블록으로부터 분리돼서 그 깨져 나가거나 구멍이 날 정도로 사라져 버리거나 그런 일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 보도블록을 요 옆면을 둘이 만나는 부분을 판판하지 않고 이런 모양을 만든 다음에 두 개가 겹치게 만든다면 그러면 이제 분산되니까. 네.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미는 그 힘에도 버티죠. 이게 얽혀 있으니까 제가 모양이 어떻게 떠오르죠? 네. 그 지그재그 모양이 같이 이렇게 딱 붙어 맞물려 있으면 있으니까. 이 한쪽을 제가 이쪽으로 민다고 해도 옆에 있는 애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얘가 못 움직이니까 강한 그걸 유지하고요. 한편 자전거가 지그재그 모양의 보도블록을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언뜻 생각하면 얘가 이렇게 들릴 것 같은데 못 들려요. 왜냐하면 보도블록에 두께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맞물려 있으니까 얘가 돌아가려고 하면 얘가 막죠. 근데 판판하면 얼마든지 돌아가죠. 그죠. 그래서 지그재그 모양의 규칙적인 형태로 보도블록을 만든 다음에 그걸 잘 깔아놓으면 그 보도블록이 깔린 길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유지되는 건 너무 자명해요. 요즘은 그런 방식으로도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그 네모나거나 직사각형인 보도블록을 이렇게 얼기설기 좀 불규칙적으로 둬도 힘이 분산되는 네, 거예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쪽 방향으로만 하면 당연히 그 문제가 심각하니까 어디를 보면 예를 들어 두 개는 이렇게, 그 앞은 이렇게, 네. 거기는 맞아. 이렇게 그렇게 돼요. 많이 그건 맞지. 조금은 도움이 되죠. 하지만 지그재그보다는 못하겠죠.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그 물결 모양이 옆면이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하더라고요. 보도블록 얘기를 듣다가 생각난 건데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사실 보도블록이 왜 필요한지도 궁금하거든요. 보도블록이 있는 이유는 제가 경험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연말에 예산이 남잖아요. 그때까지. 농담이에요. 지자체의 자녀 예산을 소비하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이건 농담이에요. 근데 일단 그 흙길, 모래보다 단단한 무언가로 표면을 덮는 것이 그 바퀴나 자동차나 마차나 그런 것들이 이동하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냥 흙길이라면 비가 내리거나 하면 마차 바퀴가 빠져서 진행을 못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뭐 폼페이 유적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폼페이? 아니요. 나중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그 마차가 다니는 그 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도 마차가 다녀서 돌로 길을 깔았는데 바퀴가 다녔던 그 흔적이 이렇게 패여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도블록이 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오래됐고요. 한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보도블록을 왜 벽돌처럼 규칙적으로 만든 작은 것들을 연결해서 만들까? 그냥 한 덩어리로 하지. 근데 생각해보면 한 덩어리로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운반도 쉽지 않고. 운반도 쉽지 않고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정한 모양을 여러 개 만들고 그거를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보도블록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이거 이전에는 자연석들도 많이 깔았죠. 그래서 자연석을 보도블록으로 이용한 것들은 뭐 거의 로마 시대부터 있었죠. 궁궐에도 보면 밑에 다 바닥에 돌바닥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시멘트로 위에를 덮어버리면은 요새는 사실 그 밑에 전선이랑 뭐 배수관이랑 그런 게 다 지나가니까 그걸 이제 그게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시멘트를 다 이렇게 도려내고서 다시 붓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것도 있군요. 맞아요. 라고 영상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게 드러내고 다시 덮기가 쉬워서 그러네요. 보도블록을 쓴다고도 들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차가 다니는 길은 보도블록을 쓰진 않네요. 마찰이 너무 심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도블록이 있으면 속도가 빨라지면 아무래도 뭐 소음이며 그래서 차가 다니는 길들은 그냥 아스팔트로 덮고 사람이 다니는 길들은 보도블록으로. 그러면 배수관이나 전기시설 같은 거 가능하면 보도블록 사도 쪽이 아니라 인도 아래에 두려고 도시를 설계해야겠다. 그렇죠. 좀 이렇게 보도블록 몇 개 집어낸 다음에 뭔가 그쵸, 하면 그쵸. 쉬운데 그죠. 아스팔트 밑에 밑을 있으면 들어오는 거. 궁금하네 그거. 그 설계할 때 하지 않을까요? 건설환경공학부. 근데 제가 예전에 물어봤는데 특히 오래된 도시에서는
아무도 모른대 어디 있는지. 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뉴욕 같은 데가 그렇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몇백 년 됐잖아요. 뭔가 뭘 고치거나 뭐 도로를 보수하거나 그럴 때 처음에 굉장히 조심해서 한대. 뭐가 나올지 모른대. 괜히 맞아요. 막 유적 포크레인을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고. 막 가스관 터지고 막 어. 그럴 수도 있어서 조심해서. 잘 모른대요. 몇백 년 내로 어떻게. 그렇죠. 일단 파봐야지 뭐가 뭘 알 수 있. 우리 얘기한 거 보니까 현대에선 가능하면 서도 쪽이 아니라 보도블록 아래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할 것 같네요. 그죠? 지금 얘기했던 보도블럭 예시처럼 그냥 무의식 중에 넘어가지만 모양이 알고 보면은 거기에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예시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맨홀 뚜껑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꽤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긴 해요. 맨홀 뚜껑을 보면 다 이렇게 동그란 원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원일까라는 걸 생각하기보다 원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사각형이면 어떻게 될까요? 맨홀 뚜껑이. 맨홀 뚜껑 구멍으로 빠지겠죠. 대각선으로 그렇죠. 들어갔을 이걸 때. 들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떨어뜨리는 그 대각선 방향으로 퐁당 빠지잖아요. 그렇죠. 사각형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한편 원은 만든 다음에 어떻게 돌려도 항상 지면에 닿는 그 전체 길이는 원의 지름이랑 같을 수밖에 없죠. 맨홀 뚜껑을 만들고 그 아래쪽에 있는 구멍보다 빠지지는 않을 정도로 그 위에 장치를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거로 막아놓기만 하면 결코 구멍 아래로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 도형으로 가능한 게 사실은 원밖에 없죠. 정삼각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삼각형. 근데 좀 둥글어야 되지 않을까? 정삼각형.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야 되니까 정삼각형에다가 이렇게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정삼각형 어떻게 돼요? 좀 모르겠네. 정삼각형이 안 될 것 같은데? 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정삼각형의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화면보다 작으면 되겠죠. 임의로 그렇죠. 잡았을 때. 정삼각형? 궁금하네. 어떻게 되지? 정삼각형을 잡고. 뒤에 보도 있습니다. 저 궁금하네.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되죠? 정삼각형 빠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미관상 볼이 별로라서 그런가? 아, 그지. 생산도 어려울 수. 정삼각형은 안 빠지네. 안 빠질 것 같죠. 네. 정사각형은 빠지는데.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본 맨홀 뚜껑 모양 중에 삼각형인데 살짝 약간 둥글게 만든 삼각형? 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재미용으로 만든 저 거.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아, 근데 정삼각형 빠진다. 왜? 빠질 그래, 빠져야 제가 돼. 저희 그럼 그려볼까요, 제가? 어떻게 빠져? 갑자기. 빠질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네. 이런 모양인데 네, 네,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면은 네. 높이가 높이 2분의 루트 2분의 3A. 루트 3. 그러면 얘가 A보다 작고 요 똑같은 모양의 뚜껑이 있다고 하면은 얘를 그 뭐지? 요 이렇게 보게. 아 세로로 그죠, 세워서 세로로. 빠뜨리면 빠질 수 그러니까 요런 모양으로 세워가지고 요 높이가 여기 오게 하면은 이렇게 슉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아 기울여서. 네, 기울여서 넣으면 빠지네요, 그러네. 이것도. 아 되네. 빠지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하겠지. 어. 아 그러네요. 자꾸 이걸 이렇게 돌리기만 네,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세로. 그게 아니라 세워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쪽은 A고 요 높이는 기껏해야 2분의 루트 3A니까 들어가네요. 빠집니다 완전 여러분. 완전 가능하네. 그렇네. 아 난 답을 찾은 줄 알았는데 딴 부분. 그럼 그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어요. 유일하게 안 빠지는 모양은 원밖에 없는가?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은 우리가 볼 때 보이는 가장 긴 길 그죠, 지름. 그죠. 지름이죠. 알바 그쵸 지름 음. 어떻게 돌려도 어느 방향으로 돌리더라도 그쵸 우리가 보는 쪽에서 가장 긴 쪽은 항상 지름이 돼야지. 그게 원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 전 세계 깃발들이 대부분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왜 깃발은 꼭 사각형으로 만드는지. 왜냐면 대학교 엠블럼 같은 경우는 그쵸. 동그랗고 그냥 굳이 깃발이 사각형일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그것도 사각형이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길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 깃발이 넓게 펼쳐진 모양을 우리가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펼쳐지게 하려면 깃발이 만약에 변이 n개인 다각형이라고 할 때 그 변 중에 하나는 막대에 붙이는 게 유리하죠. 그러면서
안정적인 모양을 유지하려면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일 것 같은데요. 음. 직관적으로 그런데 증명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너무 변이 여러 개여도 접힐 것 같아요. 그렇죠. 그치, 만약에 오각형이다 그러면 이쪽에 붙여도 이쪽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는 구부러질 거고. 기둥이 단다는 생각을 하면은 사각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가능한 넓은 면을 보이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도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각형하고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깃발은 있잖아요. 있죠. 딱 그거 같아요. 내 팔이 약간 이렇게 생긴. 맞아, 내 팔이 내 삼각형. 팔 굵기가 되게 독특한 걸로 아는데. 그러네. 간단한 그냥 기하 문제네요. 이 막대가 있고 이쪽이 몇 각형이든 간에 한쪽 변을 붙인 다음에 얘가 안정적으로 이쪽에서 보이게 하려면 이쪽에서 닿는 변에서 나아가는 변의 방향이 위로 가면 안 되는 거지. 접히니까. 그죠. 그러면 직각이거나 직각보다 작거나. 그러면 두 개밖에 없네. 생각해보면. 오늘 처음 알았다고 생각해.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가면 접히니까. 그죠? 그쵸. 그러네.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 숨겨진 이유가 있었네. 내가 하는 얘기 어떤 건데 이렇게 동의 쉽게 하면 안 돼요. 나도 자신 없는 것도 많은데.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 그죠? 이거 맞는 것 뭔가 같아. 그죠? 신경 써 있어요. 그런 거 같아. 네. 깃발 모양 진짜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해결. 동전은 어떠세요? 동전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하는 동전이 둥근 이유가 있으세요? 안 둥글면은 주변 깎아서 그걸로 나쁜 짓 해가지고 동전이 비정형이면은 조금 깎아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럼 그걸 깎아서 다른 거 주조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둥글게 만들고 막 옆에 톱니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마모될까봐. 그게 동전이 처음에는 그래도 비싼 금속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통이 되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동전을 깎아서 그걸 모아서 다시 또 동전을 녹여서 만들고. 동전을 만들면 동전 5개 갖고 동전 6개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라시아베 법칙인가.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해서 그거 똑같은 금화인데 그냥 온전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건 다들 집에 갖고 있고 금화처럼 보이는데 많이 다른 것들만 시중에 유통된다.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제가 알기로 뉴턴이죠. 뉴턴이 아까 얘기한 그 톱니 모양 있잖아요. 아 톱니 맞아. 그러면 그게 있으면 사람들이 테두리를 깎아내면 테두리를 깎은 동전과 안 깎은 동전이 딱 보면 알게 되니까 뉴턴이 그거로도 유명하더라고요. 동전의 그 톱니 모양에서. 근데 동전 동그란 게 당연히 다른 모양보다 나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데 뾰족하면 다칠 것 같고 정확히 원이어야 될 이유는 없네요. 타원이어도 상관은 없겠다. 그렇죠. 자판기에 넣으려면 원이 돼야 돼요. 그렇다. 매너리랑 이어져서. 그러네, 그죠? 자판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넣어도 아까 그 문제는 비슷하다. 매너라고, 그죠? 어느 방향으로 넣어도 똑같은 크기가 되려면 동전이 돼야 돼. 동그란 동전이 돼야 돼. 그럼 동전 나왔으니까 지폐는 왜 다 직사각형으로? 그거는 그 지폐 크기를 생각하면 아마도 큰 종이에 인쇄한 다음에 잘랐을 텐데 그죠. 자르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게 사각형이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몇 번만 잘라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지폐가 다른 모양이면 어떨까요? 위조하긴 좀 어렵겠네요. 모양으로 위조를 그죠. 방지한다. 그러면 이렇게 비춰보는 게 아니라 맞춰보면 되겠다. 틀에 딱 이렇게 올려. 대면. 근데 손상이 많아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걸 내가 일부러 뗀 건지 아니면은 뭐 이게 마모돼서 그런 건지 그렇죠. 구분할 수가 없어. 이제 조금씩 떼가지고 하나 맞추면 또 아까처럼 맞춘다. 5개가 6개 되고. 비행기 창문은 왜 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을까? 그 가끔 손님 중에 망치 들고 타서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테러리스트나. 그러면 사각형이면 모서리 부분을 깨면 더 깨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죠? 고기가 좁으니까 바깥에서 주는 힘이 거기에 좁은 면적에 집중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깨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도 비행기 창문은 둥근 게 낫고 똑같은 이유로 안과 밖의 압력 차이를 강하게 버티려면 곡률이 일정한 도형이 그죠.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유리하긴 하겠네요. 곡률 방향이 클수록 유리하지 않나요? 크면은 직선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나? 근데 사각형은 그 직선에서 모서리? 모서리가 곡률 방향이 매우 작으니까. 그러네요.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곡률 반경이 무한대인 곳과 아주 작은 아이고. 곳이 모여 있네. 그럼 지금 얘기하면 곡률 반경이 작은 쪽이 위험하니까 그죠, 그죠. 가능한 모든 곳에서 곡률 반경이 크게 하는 게 유리해. 그러면 비행기 전체를 유리라고 하면 되네. 비행기 전체를 창하고 본체랑 구별 없이. 다 유리. 그러면 와 가운데도 전체를 아, 올라갈 때 그러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만들기. 근데 곡률 반경만으로 결정되나? 그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커다란 유리창이 더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재료과에서 그 파괴 역학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데. 잘 알겠군요. 아, 네. 그 파괴를 결정한 주요 요인이 그 곡률 반경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그 크랙이라고 재료 안쪽에 있는 결함이 있습니다. 그게 클수록 이제 당연히 더 크랙이 더 전파가 잘 되니까 파괴에 빠르게 도달하고, 아하. 그리고 그 크랙 모양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는데, 크랙이 그냥 원형이라면 곡률 반경이 그냥 일정하니까 모든 곳에서 다 똑같은 크기를 받는데, 이제 모양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다, 타원 모양이다 하면은 타원 끝 부분에서 곡률 반경이 매우 작으니까 그쵸, 곡률 거기서부터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파단이 되는 그런 식이거든요. 오, 전문가가. 오, 이런 식으로 그 전파가 되는데, 아하. 그래서 아까 비행기 창문이 원형인 이유가 그러네요. 전체적으로 다 곡률 반경이 똑같으니까. 곡률 반경 자체가 문제인가요? 아니면 곡률 반경 균일한 게 중요한가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률 반경이 작은 쪽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파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곡률 반경의 최소값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비슷비슷 고만고만하게 곡률 그죠. 반경이 유지가 작은 되는 게 유리창과 큰 유리창 둘 다 원. 그러면 둘 다 곡률 반경은 균일한데 어디서나 똑같죠. 근데 하나는 곡률 반경이 작고 하나는 곡률 반경이 크면. 근데 아까 크랙 얘기로 그죠. 생각하면 재료 내에 있는 결함이 좀 더 중요해서. 네. 어쨌든 작은 유리창이 좋네요. 작고 동그란 유리창. 눈만 이렇게 돼서 볼 수 있는. 비행기는 창문이 없는 게 좋은 거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없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역학적인 결함, 파괴 같은 걸 생각하면 창문이 없는 게 유리한데 위험할 때 빠르게 탈출해야 한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비행기 타다 보면 착륙할 때 항상 창문을 올리라 그러잖아요. 아, 그게 왜 바깥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렇네. 위급한 상황에 빨리 대처하기 그것도. 그런가? 그거 아닌가? 나도 모르겠네. 왜 근데 연락을 버스에서도 그 망치 버스 창문을 네모나잖아요. 위급 상황에 탈출할 때 이렇게 모서리 때려서 그걸 나가라고. 모서리 때리라고 있죠. 아까 네, 곡률 반경. 맞아요. 모서리 때려서 나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창문이 있어야지 뭔가 차체가 탈출. 파괴되더라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 창문 작은데 사람 못 그러게요.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왜 있는 거지 진짜? 비행기 창문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 통과할 정도는 아니죠. 그게 성인 압력 남성은 조절 통과.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행기 몸체가 다 쇠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오히려 네, 고도가 올라갈 때 외부에서 압력이랑 내부 압력이랑 차이가 커지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집중될 텐데, 창문이 있으면 그게 좀 완화해주는 역할을 그리고 해가지고. 창문에 아주 작은 그 틈은 있다고. 그죠, 그죠. 이중창으로 맞아, 되어 이중, 있으니까 삼중으로. 이중 삼중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모양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양들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사실 일상생활에 있는 모양들이 다 저마다 이유가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고, 무의식 중에 넣어가는 것들이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게 굉장히 처음 알게 되었고 신선했습니다. 학부생 입장에서 교수님이랑 이렇게 일상생활의 물건들에 대해서 좀 얘기할 기회가 없긴 한데 이건 그랬구나 저건 그랬구나 이렇게 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학생들이 너무 믿을 때는 이렇게 걱정될 때가 많아요. 모르고 하는 얘기도 많아갖고 그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또 교수님이 자신감 있게 막 얘기하잖아요. 네. 모르고 하는 얘기 많아요.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면서 깨달아요 보통. 근데 오늘 일단 저도 듣고. 얘기하면서 처음 그 생각해본 얘기들도 많아갖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합의할 수 있는 결과에 함께 도달하는 것, 저는 그게 그 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이 갖고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먼저 그 밀러 행성에 갔다가 모선으로 돌아와서 모선에 있는 과학자랑 만났는데 밀러 행성에서 3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뭐 20몇 년이 지나고 그 얘기 있잖아요. 중력이 아주 강하면 그곳에서의 시간은 정말로 느리게 가는 건 맞아요. 밀러 행성의 중력 때문이 아니라 블랙홀. 밀러 행성이 블랙홀에 아주 가깝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2학번 박소연이고요.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이고 물리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 2학번 유경민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지식을 나누어 주러 오신 김범준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통계물리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범준이고요. 요즘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 과학의 즐거움, 과학의 경이로움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입니다. 아, 구독했어요.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기 전에 영상도 쭉 보고 있어요. 10만 넘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요. 안 보셨나 보다. 안 안 봐도 되는데 구독은 누르세요. 구독이요?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뭐 과학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뭐 시간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거나 할 때 중요하거나 제가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을 메모를 해놓는 파일이 있거든요. 촬영을 하기 전에 거기서 시간을 검색어로 막 검색해봤는데 가장 처음으로 제가 발견한 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냐면 상당히 뭐 그럴듯하고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이 없다면 공간이 없고 변화가 없다면 시간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구체적인 사물 아니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더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사물이 없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선 공간이 없는 거죠.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도 없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 이런 건데 생각해 보니까 재밌는 게 우리말에서 시간 공간 할 때 간이 무슨 간자예요? 한자로. 사이간자. 사이죠. 우리가 사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양쪽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사이를 얘기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에서 사람들이 한자어로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거와 그 일맥상통한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공간 개념은 이런 거였고요. 이게 그 이후에 근대 과학이 만들어지면서 뉴턴 그리고 칸트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명확하게 정의해요. 먼저 뉴턴의 시공간 개념은 그냥 빈 무대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배우가 없어도 무대는 있죠. 그런 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공간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런데 그 배우가 무대는 무대인데 뉴턴의 시공간이란 무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배우가 무대 위에서 뭘 해도 무대가 변하진 않아요. 절대된 거. 이거를 그릇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빈 그릇이 있는데 그 빈 그릇에는 우리가 뭘 담을 수도 있고 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어 있는 그릇 같은 게 뉴턴의 시공간 개념이에요. 칸트가 뭐 많은 분들이 칸트를 철학자로 알고 있지만 과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칸트 철학에서의 시공간 개념은 뉴턴이 이야기한 시공간 개념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그걸 조금 더 멋있게 어려운 용어로 철학자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이 칸트 시공간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칸트 철학에서 그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직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감관이라고 돼요. 우리가 그냥 직접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우리가 사과를 보거나 무언가를 듣거나 하는 걸 다 칸트 철학에서는 직관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뭘 안다 그거랑 좀 달라요. 근데 직접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칸트는 직관을 통해서 인식하려면 그 어떤 형식을 통해서만 인식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틀이 있고 우리는 그 틀에 비추어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는 거지 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이 칸트에서의 시공간 개념이 바로 그 틀에 해당해요. 근데 철학자들 어렵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공간은 선언적인 직관의 형식 중에 외적 형식이라고 불러요.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틀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근데 시간은 밖에 없잖아요. 그럼 시간은 뭐라고 할까요? 내적 선언적인 직관 형식 중에 내적인 내적인 형식이라고 해요. 무엇이죠? 칸트의 철학에서의 시공간 개념이 뉴턴 시공간의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시공간 개념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다들 들어보셨을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두 이론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빈 그릇은 맞아요, 여전히. 그런데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변하면 공간이 변해야 되고 공간이 변하면 시간도 변해야 돼서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인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빈 무대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죠. 아까 제가 무대 혹은 빈 그릇으로 시공간을 비유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딱딱한 빈 그릇인데 거기에 뭘 넣었더니 그릇이 변한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질량이 있으면 질량 주변의 시공간이 변형되고 거기에다가 변형된 그릇에다가 커다란 쇠구슬을 넣었더니 그릇이 막 변했어요. 거기다 두 번째 쇠구슬을 넣으면 두 번째 쇠구슬은 변한 그 그릇의 그 모양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게 아인슈타인에서의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태양이 있으면 태양이 주변의 시공간을 변형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그 변형된 시공간 위에서 운동하고 있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개념이죠. 와, 교수님 설명 진짜 잘하시네요. 홀린 듯이 듣고 네, 있었어요. 저희도 뭐 질문할 게 없고 그냥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시니까. 이거 그 영상 보면은 그 엄청 벽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게 헤일이었어서 그걸 탈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맞아요. 네. 탈출하는 우주선이 사실 굉장히 작거든요. 맞아요. 근데 밀러 행성이 지구보다 중력 가속도가 높고 블랙홀 옆에 있어서 아마 그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그 부분이 영화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먼저 그 밀러 행성에 갔다가 모선으로 돌아와서 모선에 있는 과학자랑 만났는데 밀러 행성에서 3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다리던 사람에게는 뭐 20몇 년이 지나고 그 얘기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시간 지연 효과가 중력이 강하면 분명히 있거든요. 중력이 아주 강하면 그곳에서의 시간은 정말로 느리게 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밀러 행성의 중력이 굉장히 강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력이 강한 행성에서 그냥 로켓도 아니었거든요. 비행기 같은 맞아요. 걸로 탈출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생각한 다음에 그 영화를 한 몇 달 전에 다시 꼼꼼히 봤거든요. 그거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가르강티아라는 그 블랙홀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 태양보다 질량이 1억 배래요. 그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그런 가르강티아 블랙홀이 있고 그 주변에 밀러 행성이 공전하고 있는 행성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밀러 행성에 갔을 때 겪게 되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는 밀러 행성의 중력 때문이 아니라 밀러 행성이 블랙홀에 아주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모선에서는 23년이 흘렀잖아요. 그럼 모선은 이 가르강티아 블랙홀 주변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밀러 행성에 다녀온 사람이나 모선에 있는 사람이나 시간 지연 효과가 똑같을 테니까. 근데 그때 그게 그 화이트보드에 그 쿠퍼 그분이 제안하는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장면이 영화에 나와요. 보면 가르강티아 블랙홀이 있고 밀러 행성은 이걸 돌고 있고요. 이 분들은 밀러 행성에 가는데 모선은 요 근처가 아니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선에 있는 그 분이 밀러 행성에서 3시간 만에 돌아오면 이분은 시간이 느리게 가지 않는 영역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일단 그래서 이게 밀러 행성이 그 중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가르강티아 블랙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간 지연 효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3시간이 23년이 되기 위해선 블랙홀에 얼마나 가까이 가야 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계산해 보면 이게 가르강티아가 엄청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블랙홀은 사실은 크기를 얘기하기 좀 애매해요. 사실 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블랙홀이 있고 이 둘레 어떤 거리가 있어서 외부에서 오게 되면 이 바깥 부분 거기에 도착할 때 시간이 멈춰버려요. 그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밀러 행성은 사건의 지평선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안에 있으면 밖에서 보지도 못하니까. 바로 바깥에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바로 바깥에 있는지 계산해 봤더니 사건의 지평선에서 100m 이내로 떨어져 있어야 돼. 그 엄청 가까이 그러면서 이게 가능할까? 아슬아슬하게 100m. 그리고 워낙 가까이 있다 보니까 가르강티아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뭐 케플러 제3법칙 같은 걸로 추정하면 얘가 공전을 해야 되는데 거의 빛의 속도로 돌아야 돼. 워낙 그 가까운. 근데 돌지 않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으려면 공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공전 속도가 빛의 속도의 60%, 70%? 네, 그래서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역시 영화와 현실은 다르네요. 근데 기조력도 재밌긴 해요. 기조력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기조력은 이 행성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가르강티아가 갖고 있는 중력 때문에 행성의 물이 그쪽으로 이제 쏠려가면서 양쪽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게 높은 파도, 해일이잖아요. 그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그러면 어떻게 그 행성에서 그 로켓이 탈출했는지. 탈출해? 뭐 커다란 로켓도 없이 비행기 같아 보이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한번 계산해봤는데 말이 안 되긴 해요. 그 계산해보니까 행성이 굉장히 작아야 돼. 밀러 행성이. 그죠. 대충 그리고 어느 정도로 작아야 돼요? 질량이 어떻게 되더라? 제가 정확한 계산을 잊어버렸는데 말도 안 되게 작아야 돼요. 그게 그 영화에 보면 밀러 행성의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지구의 130%라는 숫자가 영화에 나와요. 밀러 행성에서부터의 탈출 속도가 지구에서의 비행기 정도 속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1학년 때 낼 수 있는 연습 문제처럼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상당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밀러 행성이 좀 희한해야 돼요. 작고 밀도는 굉장히 커야 되고. 예, 그래서 좀 굉장히 이상한 행성이어야 되는데 영화에 보면 그렇게 이상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지구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은 정확하진 않아요. 가능하겠지만. 그럼 뭔가 중력을 이용해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그 이론적인 제한 정도로는 존재하는데 그게 많은 물리학자들은 가능하진 않다고 생각하긴 해요. SF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웜홀, 그 인터스텔라에도 나오듯이 어떤 블랙홀이면 모든 질량을 빨아당기는 그런 그 천체인데 그 반대에 화이트홀이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고 그러면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시공간이 극단적으로 왜곡돼서 짧은 경로로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웜홀을 통과하면서 시간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긴 해요. 근데 저도 그쪽 전공은 아닌데 그게 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의 해로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정말로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죠. 근데 많은 분들은 아니라고 발견하기도 생각해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리학자인 맥스테그 마크 교수님께서 블록 우주론의 입장에서 시간이 실제한다라는 이론을 부정하셨는데 시간은 그러면은 실제하지 않고 환상인 건지. 아까 제가 그 과학자들이 시간이 어떤 건지 이해해온 역사들을 뭐 아리스토텔레스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바로 그 문제예요. 시간이 존재하는 걸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봤나요? 그 책에 시간은 환영이다. 점심시간은 2배로 그렇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맞아. 그리고 제가 재밌게 본 게 김상욱 교수님이 물리학자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댓글에 어떤 남성분이 남겼어요. 시간은 없다. 주변 여자에게 물어보면 다들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시간은 없다라는 재밌는 주장들이 꽤 많죠. 근데 시간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라는 걸 요즘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요. 시간이라는 게 이런 거로 비유하게 돼요. 시간은 마치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이용하는 화폐 같은 거다. 화폐가 없다면 물물 거래가 불편하지만 화폐가 없어도 우리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시간은 물리 법칙에서 화폐 같은 거다. 시간이 없이도 물리 법칙을 기술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요즘 어떤 물리학자들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이론들도 있어요. 그럼 시간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기술하기 위해서 도입한 도구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약간 좌표계처럼 네. 해석하는. 그렇죠. 그 블락 우주론이 사실 그런 거예요. 블락 우주론의 시각적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인터스텔라 그 영화에서 후반에 가면 이 쿠퍼가 딸이 있는 그 서재 그 책상 뒤에서, 뒤에 네. 있는 장면 기억하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육면체 방들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잖아요. 그 중에 그걸 어떻게 시각한 거냐면 이 구조 중에 한쪽 축 방향이 시간이에요. 버드 아이 뷰라고도 하거든요. 그 시간과 공간이 함께 펼쳐지는 것을 멀리서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시간 우리가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과 뭐 북쪽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있듯이 시간도 미래로 가는 것과 과거에서 진행한 방향을 위에서 한꺼번에 본다면 시간은 그냥 공간 같은 거다. 약간 필름 카메라처럼. 네. 그래서 그 블락 우주론이 사실 그런 개념이긴 해요. 그 요즘 이제 시간이라는 게 결국 그 허상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카를로 로벨리라는 물리학자예요. 이분 책 읽어보셨어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네, 그 책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카를로 로벨리가 그 시간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방식이 방금 이야기한 그 곡에 하나 있고요. 시간에 대해서 시간은 허상이다라는 거를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메를로 퐁티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본 것을 슬쩍 강물에 던져 넣어 흐름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시간 흐르는 거 본 적 없잖아요. 시간 흐르는 거 본 적 있어요? 딱 이렇게 봤는데 시간이 흐르는 거 아무도 못 봤어요.
변화를 기술하는 방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카를로 루벨리 책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세계는 사물의 총체가 아니라 사건의 총체다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사물과 사건을 물리학에선 사건은 시간이 함께 부여된 걸 얘기해요.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사물은 그 시간의 흐름에서 정지해 있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책상이 있다라는 건 이 책상은 사물이고요. 여기 지금 책상이 존재한다. 라는 건 사건이죠. 예, 그래서 사실 세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건이 구성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사건을 기술하는 매개 변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일 뿐이다 라는 주장도 있죠. 그런데 그 시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문인데요. 다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예로 드는 게, 예를 들어 뭐 정돈되어 있는 그 루믹스 큐브를 막 눈 감고 막 하다 보면 다 흐트러지지 않느냐.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막 틀었는데 다시 원래 상태로 가지 못한다. 그게 엔트로피는 감소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카를로 루벨리는 뭐라고 우리에게 묻냐면 틀어진 상태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관점에 따라서 흐트러진 상태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재미있는 분이 있는데 책장에 책을 주제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색깔별로 분류하는 분이 있어요. 무지개 쫙. 그러면 주제별로 분리한 저에게는 그 책장은 흐트러진 책장이고요. 그분 입장에서 제 책장을 보면 말도 안 되게 지저분한 책장이고요. 맞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기능별로 정리하는 친구가 있고 맞아. 색깔별로 정리하는 친구가 있어요. 휴대폰에 진짜 많아요. 와, 그럼 어떻게? 색깔별로 하고 그 앱 색깔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능을. 와, 재밌다. 네. 그래서 제 동생은 다 저기 색깔별로 앱이 업데이트돼 색깔 바뀌면 옮겨요. 너무 재밌다. 와, 두 분은 색깔은 안 하죠? 저는 홈화면에서 다 지우고 시리가 해주는 대로. 오. 전 정리를 안 해서. 어쨌든 이 얘기처럼 흐트러진 상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흐트러진 상태에 해당하는 루믹스 큐브의 가능한 경우의 수준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지만 하나하나는 다 완벽하게 독특한 상태인 거죠. 흐트러진 상태라고 우리가 뭉뚱그려 부리지만. 그런데 볼츠만의 엔트로피 정의는 흐트러진 상태라고 뭉뚱그려 놓고 그 안에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계산해서 거기에 로그 값을 취하고 앞에 볼츠만 함수 곱하고 해서 정의가 되거든요. 근데 흐트러진 상태라는 걸 그래서 볼츠만 엔트로피에선 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카를로 루벨리의 입장은 흐트러진 상태라는 것도 결국 자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부여한 기준이라는. 그럼 이게 확장되면 뭐가 될까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 그것도 허상이고. 허상인 거예요. 우리가 세세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은 우리의 무지를 반영한 것뿐이다 라고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하나를 못 보니까 시간이 흐른다고 할 뿐이지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카를로 루벨리는 그런 입장이죠. 어떤 것 같아요, 학생들? 시간 안 흐르나? 듣다 보니까 안 흐르는 거 그죠? 같기도 하고. 저도 물리 공부를 하면서 되게 시간이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사실 거기서 시간은 그냥 t였거든요. 그쵸. 그죠? 그냥 맞아. 변수였죠. 수식으로만 네, 쓰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진짜 그냥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 변수인 것 같기도 하네요. 독특한 변수이긴 해요. 뭐 x, 뭐 위치, 뭐 속도 v 같은 거는 우리가 변수로 이용하지만 측정도 독립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독립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겠어요? 우리가 뭐 시간을 잰다고 할 때는 항상 시간 자체를 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시각이랑 무언가가 시각의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반영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시계 바늘은 째깍째깍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그 변화에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몰라요. 물리학자들이 시간을.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양이 또 시간이에요. 뭐 원자시계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엄청나게 정확하게 재요. 요즘은 원자시계가 워낙 발달해서 한 10cm 정도 높이 차이 때문에 지구 중력을 생각하면 아래쪽이 여기보다 중력이 조금 강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가 발생해서 아래쪽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걸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재요. 오, 뭐야? 그 재요. 요새 몇 센티까지라고 들었어. 그러면은 그 그런데 머리랑 발도 달라요. 늙는데 시간이 달라요. 발이 어리네. 물구나무 서서 사시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아, 20년 서서 살았으니까 20년 이렇게 뒤집어서 사는 그건 맞는데 계산해 보면 차이. 다들 짐작할 수 있듯이 너무 작아서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근데 그걸 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엇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의 역사에서 과학자들이 시간을 어떻게 파악해 왔는지, 시간이 과연 존재하는 건지 그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물리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전공자다 보니까 과제 같은 것도 열심히 풀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때 저한테 시간은 그냥 t라는 변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찰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 t라는 변수에 대해서 그냥 변수로만 썼을 뿐이지 도구로만 썼을 뿐이지 그거의 본질에 대해서 깊게 숙고해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습니다. 전공자가 잘 생각을 해봤어야 했는데. 근데 그런 고민 너무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 풀 시간이 없어요. 아 맞아요. 일단 푸시고 다음에 고민을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오히려 시간을 종이를 어떻게 내려야 되냐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시간을 잘 모르기도 하고 시간은 환상일 뿐이다라는 약간 얘기를 들으니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철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일단 오늘 재밌었어요. 네.